반복 출제가 돼요. 어느 정도? 97% 반복 출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BCD를 보셨을 때, 나 이 단어 처음 봤어. 그런 느낌이 없는 이유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1200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서 많이 봤는데 계속 답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한국어 뜻. 자, 뜻은 다 알아요. 저한테 뜻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품사적 특징이 있어요. 품사적 특징. 이게 무슨 뜻이야?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언제 누구와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즉 응용에 대한 거예요. 응용.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전을 찾았어. 사전을 찾았더니 매우를 찾았어. 매우만 50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베리도 매우죠. 그쵸? extremely도 매우예요. highly도 매우죠. 그쵸? 그 다음에 well도 매우예요. 그러면 매우만 50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키는 대로 내가 꽂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50개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쓰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단어를 1200개 물어보되,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걸 걔네들을 언제 누구와 쓰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몇 번 문제를 지금부터 잠깐 보실 거냐면 저랑 9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109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qualify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보여요? 자, 이제 제가 qualify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격을 갖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봤자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럼 qualify를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좀 보실게요. qualify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자, 자동사예요. 전치사 for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목적어는 타동사일 땐 사람만 받아요. 이런 거를 얘기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넣고 해석을 해요. 뭉개요. 자, 어떻게 경력을, 자격을 갖추다. 말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걸 따라가시면 A, B, C, D, everybody 답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리를 잠깐 해보면 qualify. 뜻은 제가 안 불러드려요. 뜻은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불러드린 건 뭐예요? 타동사일 땐 목적어를 사람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일 땐 전치사 for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이게 없더라 이거죠. 언제 누구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이 토익의 어휘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 자, 개인이 무슨 뜻이에요? 얻다. 그쵸?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언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얻다. 얘는 얻다. 그쵸? 다 얻다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이나 언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get은 그냥 얻어오는 거거든요. Get m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주세요. 그냥 얻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쟤네들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건데 개인은 좀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gain experience. 노력을 했으니까 gain knowledge. gain 뭐가 있어? know-how. 이런 것들. 근데 어는요 구체적인 거. 그럼 현대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는 건 뭐죠? 그쵸, 돈이죠. 그래서 어는 주로 돈 관련된 걸 목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on profit, on salary, on incentives 이런 식으로 어는 돈과 관련된 걸 받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토익 어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뜻은 별로 설명을 안 해드렸고 보기에 뭐가 같이 다닌다.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서 얻다를 찾으면 개인도 나오고 언도 나올 거예요. 토익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언제 개인 써? 언제 언 써?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에 1200개 내에서만. 예,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양으로 승부해요. 양은 겁나게 많이 하는데 실속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을 만났어. 그런데 첫 마디로 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Where did you get? Where did you receive? Where did you gain? 막 수많은 단어들이 막 머릿속을 지나가죠. 이게 영어를 못하는 이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못해서 못한다기보다는 이게 클리어하지 못하니까 머릿속에서 한마디를 위해서 수백 개의 단어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이런 단계가. 자, 그걸 좀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왜 파고 들어가느냐, 어휘를. 저도 랭귀지 스쿨을 다녔어요. 94년도에. 94년도면 언제죠? 몇 년 됐죠? 네, 그렇죠. 강산이 2번 배웠어요. 강산이 2번. 근데 랭귀지 스쿨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몇 가지 했었어요. 몇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장문을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나는 한영사전을 뒤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가요. 그러면 강사가 거기다 대고 물음표만 쫙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그럼 나 화가 나죠? 아니 대충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야. 뜻만 비슷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썼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본이 한때 한국을 지배했었어. 제가 지배하다 찾았어요. 지배하다가 너무 많더라고. 제가 지배하다 컨트롤도 있고, 그 도미네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번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컨트롤이야. 왜? 어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컨트롤을 딱 썼어요. 컨트롤 코리아. 그랬더니 거기다 걔가 떡하니 물음표를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외국인 강사가. 자, 근데 왜 그런 거야? 자, 컨트롤은요, 어떤 의지나 모든 것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죠.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인형이 컨트롤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 생각에는 컨트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쪽에 가까워요. 조정했다는 쪽에. 그러면 내가 썼어야 되는 단어는 뭐야? 가번이었던 거죠. 그죠? 가번먼트가 뭐죠? 정부죠. 동사 가번은 그런 전체 나라를 이제 지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치로. 아니면 그 관료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번을 썼어야 되는데 난 거기다 컨트롤 쓴 거야. 그러니까 걔는 리모트 컨트롤을 생각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나는 그거를 94년도에 많이 느꼈는데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게 진짜 힘들구나. 제일 먼저 버린 게 한영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버린 게 영한사전이고 그 다음에 버린 게 회화책들이요.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회화책대로 읽어줬거든요. How do you do? 그럼 나 이러고 쳐다봐요, 막. 그래서 그 아무리 해도 거기서 가르쳐주는 속담, 슬랭, 내 딴에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써보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버린 게 회화책. 결국은 사들인 게 뭐예요? 오히려 맨투맨을 샀어요,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국에서. 왜? 이게 사전에 있는 단어를 배열을 하는데 배열 순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문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공부가. 그래서 자, 어휘 공부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보시면 단어를 무조건 많이 승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언제, 누구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짜증나는 거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외울 때 짜증나잖아요. 아까도 제가 퀄리파이 자동사예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짜증났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동사, 타동사는 걔는 왜 쓸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rise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raise는? 그렇죠. 그럼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있어요. 자, decrease는 두 개만 하고 얘기할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어요. reduce는 타동사만 있어요. 이런 게 왜 중요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얘기를. 자, 시작합니다. 이 자동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타동사는 외부의 압력이나 의지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태양이 rise예요, raise예요? 누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올렸어요? 아니면 스스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rise예요. 근데 임금 인상. 자, pay rise예요, pay raise예요? 왜요? 임금은 그냥 놔두면 동결이에요. 절대 혼자 올라오지 않아요. 회사에서 올려줘야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그 의도를 넣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어? 백화점을 갔어. 가격이나 그랬어요. price decrease예요? price reduction이에요? 자, 백화점에 가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 리덕션이라고 할까? 자, 가격이 혼자 지가 스스로 떨어졌어. 그게 자랑이에요? 가서 써서 붙여요? 아니면 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어떤 홍보나 이런 의도를 갖고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때에는 오해 여지가 있으면 안 되죠? 프라이스 뭐라고 써서 붙여서 내려놔야겠어요. 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물건이 그럼 그만큼 싸구려야?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내려준 거라. 그러니까 프라이스 리덕션이죠. 다시 해볼게요. 스톡 프라이스가 주식이 떨어졌어요. 디크리즈예요? 리듀스드예요? 리듀스 그럼 잡혀가세요. 조작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동사, 타동사를 쓸 때에는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를 다 넣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뜻이 똑같은데 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일이 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 얘기도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냐면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이제 문제 좀 이따 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영어라는 애에 대해서 do you have idea가 맞아요? Do you have an idea가 맞아요? on이 맞아요? 붙어 안 붙어? 관사 붙어요. 네.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은 불가산명사다. 아이디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관사 붙이셨어요?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멈췄어요, 공부가. 예? 중학교 2학년 때 해서 맨날 공부한다고 하는데 업데이트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도 없고 둘 다 없어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다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보실게요. 아이디어에 왜 관사가 붙었을까? 말이나 생각에 다니는 다 가산명사예요. 말이나 생각에 다닌 오피니언, 가산명사, 아이디어, 가산명사, 서제스천. 꼭 TION으로 끝나니까 불가산명사 같잖아요. 가산명사예요. recommendation, 가산명사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어드바이스는 불가산명사야. 왜 배웠을까요? 왜 배웠는지 안 가르쳐줬어. 나머지가 다 가산이거든요. 어드바이스가 유일한 불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왜 배웠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산, 불가산도 걔네는 어떤 규칙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전체를 나타내면 불가산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산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furniture, 불가산. 테이블, 데스크, 체어, 가산. 머니, 프라이스, 가산. 일단은 가산. 그 다음에 가산, 코스트, 인센티브, 셀러리, 프로핏, 레비뉴, 디파짓 다 가산이에요. 구체적이잖아요. 다 가산이에요. 리파운드, 환불, 가산명사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해볼게요. equipment, 불가산. 비디오, 오디오, 카메라, 가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어떤 불가산, 가산에 정확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쓰면 불가산이고 구체적인 단위를 쓰면 가산이 되는 거예요. 법, 로우, 불가산. 그런데 레귤레이션, 가산, 룰, 가산, 가이드라인, 가산.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를 나타낼 때는 불가산, 그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줄 땐 가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움직여요. 프라이스가 중요해요. 이건 불가산이에요. 왜? 프라이스 전체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500원은 is a good price예요. 왜? 구체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은 여러분들을 못 도와줘요. 사전을 찾으면 어떻게 돼? 프라이스, 가산이자 불가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이자 타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전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전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면 좋은 거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미궁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떤 컨셉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언제는 불가산이야? 자, 피쉬 이런 거죠. 피쉬 물이 져서 다녀 때로 불가산이에요. 생선 한 마리 올라왔어 상해, 가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라이스도 프라이스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가격이 아니니까 컨셉의 의미니까 불가산인데 100불은 is a good price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 로우 불가산이에요. 몇 조 몇 터? 가산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산, 불가산을 그렇게 나눴던 거고, 자동사, 타동사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눴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거야. 그건 우리는 무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대충 맑기만 알아들으면 됐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걔네들이 막 품사 얘기하고 문법 얘기하고 뭐 짜증부터 내요, 우리는. 예.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왜 중요시 여기는지 문화적 차이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그죠? 문법 같은 거 안 배워도 문법 같은 거 안 배워. 걔네 단어 별로 잘 몰라. 문법 같은 거 안 배워? 영어 잘해. 그럼 거지같이 영어 하세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어는 대부분 그런 일반 회화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는 업무상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에 필요한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드 영어라는 걸 여러분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나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회화가 잘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문법이나 라이팅을 잘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막연히 영어가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영어에 대한 이 환상이 굉장히 큰데, 보세요. 회화. 우리나라 천대 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거에 의하면, 실제로 영어로 회사에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10%도 안 돼. 8%, 7% 이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회화라는 건 자기 만족이거나, 아니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쇼핑할 때 외에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쓸 때 말고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예. 스타벅스 가서 외국인 꼬실 때 아니면은 그럴 때 말고 여러분들이 회화가 왜 필요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은 영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어는 업무 영어는 이메일이에요. 요새는 전화 영어도 안 가르쳐요. 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전화 영어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심지어 전화 영어도 잘 안 가르치죠? 이메일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메일은 라이팅이에요.
라이팅이란 건 내가 필요한 단어를 다 찾았어. 자, 다 찾아서 늘어놓으면 센텐스가 돼요? 그걸 배열하는 법을 알아야 센텐스가 되죠. 사전 없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의 단어 뜻 같은 거 우리는 안 물어봐요. 토익은 안 물어본다고. 그 대신에 뭐만 물어봐? 기본 단어만 주고 배열해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 포인트를 잡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래서 품사의 배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어휘도, 자, 이걸 넘어가면 사전 찾아. 요새 핸드폰에도 있는 게 사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무식하게 단어 외우라고 안 그래요. 무식하게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본 단어만 배열할 줄 안다는 건 네가 좀 더 난이도 있는 단어도 배열할 줄 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점수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개의 단어의 쓰임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품사의 배열에 대해서 묻는 게 팝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팝5를 보시면 다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달에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123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23번) 보셨어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또 첫 단어부터 해석하고 계시죠? 자, 이러면 안 되신다고요. 아주 이게 수능 스타일로 문제 푸는 게 몸에 뱄어요. 수능 스타일은 리딩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들어가시면 해석은 다 했는데 답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있네, 후가 있네. 자, 수식어구죠? 전면구가 있네? 이것도 수식어구죠?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면 is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내 눈엔 이 문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냐? anyone, 누구나. 자, 후이한 사람은, 뭐한 사람은 이러면서 혼자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하나씩 어떨 때 보면 개미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옮겨가면서 한 단어 한국어로 바꾸고 한 단어 한국어로 바꾸고 차곡차곡 저장을 하세요. 한국어로 다 이해했어요? 맨날 답만 안 나온다니까? possible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 그쵸? eligible. 그거나 넣고 해석하면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석하면 둘 다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possible 넣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possible 넣으면 apply 할 가능성이 있다. apply 할 자격이 된다. 둘 다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일단 이제 볼게요. 그럼 거기에 able 있었으면 답일 거 아닙니까? able 있었으면 답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럼? 자, 멈춰보세요. 얘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나랑 고민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한국말로 다시 곱씹어보고 계세요. 가능하다도 말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영어는 이미 떠났어. 머릿속에서 영어는 이미 떠났고 한국어에 집착하기 시작하시죠. 가능하다가 맞아, 자격이 된다가 맞아 이러면서 영어는 뭐 물 건너 갔고 한국어로 또 이제 생각하시는데,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자, able하고 passible이 있어요. able하고 possible. 자, capable하고 capable.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probable? 네,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자, 왼쪽 라인을 볼게요. 왼쪽 라인은 주어의 상황, 주어의 능력, 주어의 의지, 이런 것들이에요. able. 그래서 I'm able to go야 I'm possible to go야? I'm 자, 근데 비가 올 수 있어. It is possible to rain이에요. It is able to rain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I am able은 나의 상황, 나의 의지, 나의 능력 이쪽이고요. possible은 자, 이세 능력에 비가 오는 게? 비가 오는 게 이세 능력은 아니잖아. 이 possible은 외부적 요인, 가능성, 확률, 통계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possible을 잘 안 쓰게 되죠. 근데 it is able to rain은 아니야. 왜? 이세 능력이 아니거든. 그쵸?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주어 사람이었어요? 사물이었어요? 주어. 우리 문제. 사람이었죠? 그럼 나오려면 able이 나와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 문제 하나가 자, 우리는 그냥 대충 해석해서 뭉개 보려고 드는데 A, B, C, D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0개를 갖고 굉장히 세련되게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찍으시면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리죠?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리면서 나오는 점수가 토익 700점이에요. 예? 가장 흔한 점수, 우리나라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토익 평균 점수 620인 거 아시죠? 전국, 저 제주도까지 다 합쳐서 620. 서울은요? 서울은 730.
예. 그래서 지금 730이 가장 흔한 점수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 백수의 3대 조건이 뭐죠? 인서울 학교를 다니며 평점 3.5에 토익 점수 750에서 850 사이. 예. 백수의 3대 조건이죠. 아예 빼든지 토익을 공모전이나 인턴이나 이런 걸로 아예 몸으로 때우든지 왜 사이에 껴가지고 백수 대열에 껴 계세요. 이 정도면 됐어? 예, 그게 평범한 거고 우리나라는 평범한 게 백수예요. 지금 20대가 평범하면. 자, 그래서 공부를 남들만큼 하시면 안 돼요. 하시려면 경쟁력이 될 만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몸으로 뛰는 쪽으로 빠지시든지 인턴, 공모전 뭐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그런 경력을 쌓는 쪽으로 빠지시든지. 근데 이두저도 아니고 가운데 낀 애들이 68만 명 중에 65만 명이 가운데 껴있잖아요. 3만 명만 취업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남들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 하나도 좀 더 본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남들만큼 하니까 자꾸 700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험이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수능을 공부해도 똑같고 수능을 공부하나 토익을 공부하나 토플을 공부하나 여러분들 공부는 다 영어 공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의 범위, 목적, 기간 이런 걸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문계 불도저처럼 들어오세요. 그냥 무조건 성문종합 영어를 한번 떼야 된다는 둥, 보케블러리 22,000원 한번 봐야 된다는 둥, 막 이러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자, 우리나라 20대가 공부를 과연 안 하는 걸까? 우리나라 20대들 공부 많이 해요. 20, 30대들 내가 봤을 때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 30대들이 나약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현장에 10년 이상을 있었어요. 12년째 있어요. 취업 현장에. 보면서 느끼는 점, 절대 나약하지 않아요. 나약하지 않고 공부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부의 80%가 삽질이에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성인이 돼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대학원을 가라고. 대학원과 회사의 가장 큰 차이, 대학원은 네 돈 내고 다니는 거고 회사는 남의 돈 받으러 다니는 거죠. 빠릿빠릿해지셔야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하는 공부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생존하고 관련된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 아직도 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너 공부 잘한다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게 우리 20, 30대만의 문제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사 보셨어요?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의 40%가 엄마의 반대래요. 자, 요즘 20대들은 나약해. 요즘 20대들은 험한 일을 안 해. 그때 20대란 우리 집 자식 제외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남의 집 자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은 험한 일 하면 안 되는데 남의 집 자식은 험한 일 좀 해야죠. 예,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 때문에 20, 30대가 껴가지고 공부 방법도 엉뚱하게 배워왔고 구세대에 그걸 물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애티튜드나 마인드 같은 경우도 이걸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는데 그 헬리콥터가 위에서 따다다다 돌죠? 반경을 그리잖아요. 그 반경 내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걔네들. 엄마의 이 바운드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엄마의 경험을 넘지 못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자, 어쨌든 얘기는 딴 데로 샜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삽질하다 온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2, 3년 토익 공부하다 온 애들. 그래서 800 간신히 나온 애들.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느냐? 계속 하세요. 그 스타일로. 언젠가 900 나와요. 한 2년만 더 하시면. 예?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하던 스타일 있으면 그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낭비되는 시간. 걔네들이 토익을 몇 년씩 하는 이유가 뭘까? 수능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토익이란 시험 자체는 자, 토익이란 시험이 꼭 있어야 되느냐. 토익 시험의 무용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찍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토익이 없어지면 또 다른 시험이 나올 뿐이에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진정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1차 관문 같은 거예요. 1차 관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걸르겠다는 얘기예요. 68만 명이나 되는 애들을 언제 면접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걸르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는 영어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맑게 알아듣고 상황 판단력 되고 그게 영어로 가능한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냥 점수 주겠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도 심플하죠. 근데 이거를 수능식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왜? 내용도 낯설고 비즈니스 내용이니까. 독해. 특히 심하죠. 예. 읽다 보면은 막 뭔가 내용은 막 내용에 막 빠져들어요. 예. 한국말로 써놔도 모를 내용이에요. 송장 못 보시잖아요. 한국말로도. 근데 무슨 영어로 송장을 보십니까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마인드 얘기로 빠졌어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시험을 수능처럼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얘네들이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휘 얘기를 특별히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휘 하지만 진짜 어휘 공부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에이블하고 파스블도 구별을 못 하는데 무슨 보케블러리 22,000을 외우고 있습니까? 개인하고 언도 구별을 못 하시면서 왜 자꾸 욕심만 많으세요? 지적 허세예요.
보캐블러리 22,000 보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35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보세요. 그냥 잠깐만. 인센티브도 말 되고, 그 다음에 인프레션 이런 것도 말 되고, 디테일스 이런 것도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답은 뭘까요? 말은 다 된다니까? 응? 찍어, 빨리. 네. 자. 하여튼 굉장히 진지하세요. 누가 보면 논문 보는 줄 알겠어요. 옆에서 보면. 자, 보면 ABC들 보면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 공부하는 우리는 상당히 진지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죠? 자, 보실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정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눈치가 없어요. 네, 눈치가 더럽게 없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업이 30년이나 이 시험을 채택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하고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어 시험을 일절 채택을 안 하면서 30년 동안 이 시험을 채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은 정말 날고 기는 애들이에요. 그 날고 기는 애들이 이걸 30년 동안 채택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영어 자체보다 맑게 알아듣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시험이에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맑기가 좀 어두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눈치 되게 없고 회사 오면 걸리적거려요. 네, 그래서 너만 집에 가면 돼요. 그냥 회사 오면. 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특히 여학생들 그런 거 여학생들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반 여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수는 항상 여자가 높아요. 어느 나라나 공통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세계적인 대학들의 가장 요즘 고민이 점수로 뽑자면 여자가 70%가 와야 돼요. 하버드, 예일, 와튼 이런 데도 점수로 뽑자면 여자가 70%가 와야 돼요. 근데 여자를 많이 뽑으면 어떻게 돼? 삼성도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여자가 70%예요. 사실 서류상으로 뽑으면. 근데 어떻게? 모든 부서에서 여자 안 받겠다고 막 그래요. 왜 안 받겠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여자들은 자기가 뭘 모르면 당연히 옆에 사람이 날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일하러 왔어요. 내가 왜 널 가르쳐요? 근데 선배, 여기가 대학이에요? 뭐가 선배야? 그러니까 선배니까 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또 뭐야? 상사하고 싸워요. 예, 싸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사장실 가서 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여자분들 본인이 좀 먼저 느끼셔요. 나는 이제 내가 여자다 보니까 특히 또 여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얘가 또 딴 데로 샜어. 왜 딴 데로 샜어? 눈치 없다는 얘기를 가져왔다가 또 딴 데로 샜어요. 자, 눈치 없다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회사가 가라앉아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자, 걸러주겠다는 얘기인데 other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밑줄 앞에 ot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답결정 단어예요, 오늘. other 보셨어요? 자, 시작합시다.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깔아놓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문장 중에는 답을 결정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잡아내는 힘이 상당히 약하세요. 왜? 이게 이제 판단력이나 이해력이나 눈치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가 또 어디랑 맞물려요? 응용력하고 맞물리게 돼 있어요. other라는 건, 자, 언제 쓰시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구체적인 거고, other 뒤에가 포괄적인 경우에 써요. 예를 들면, 자, 하얏트, 힐튼, 자, 롯데, 또 뭐가 있을까? 메리엇 and other hotels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and 앞에 있는 게 구체적인 거고 other 뒤에는 걔를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돼요. 샘플이죠? 앞에. 맞아요? 얘는 구체적인 홍보 수단이에요. 공짜 샘플을 줘요. 그쵸? 야, 인센티브는 뭐야? 또 이제 이런 데 벽에 부딪혀. 인센티브는 뭐고 보너스는 뭐예요? 큰일 났죠? 자, 보너스는 n분의 1로 나누는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 인센티브는 뭐예요? 자, 이게 안 줘도 되는 거야. 기본급은 있어. 근데 차를 하나 팔면 좀, 10% 줄게.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게 인센티브예요. 그게 왜 주는 거지? 미끼예요.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거를 직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손님한테도 너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
이게 뭐야? 이건 인센티브인 거예요. 자, 거래처한테도 우리한테 뭘 해주면 뭘 해줄게. 이렇게 던져놓는 거, 이게 다 인센티브야. 인센티브는 직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한테도 줄 수 있고, 거래업체한테도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독해에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나저나, to inspire. 뒤에 내용 보이시죠? 무슨 뜻이야?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그쵸? 그러면서 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센티브나 아니면 샘플도, 자, 샘플이 뭐야? 구체적인 홍보수단이고요. 구체적인 홍보수단. 미끼로 던져주는 거잖아. 미끼로 던져주는 거. 그쵸? 샘플이 구체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경영에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경영에선 그게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 한 줄만 더 쓰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얘는, 상식. 이거, 논리적 판단.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또 점수를 안 줘요. 여기서 파5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를 한번 쭉 보실게요. 파5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문법? 뭐 대단한 문법 물어본 적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파5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만 문법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에요. 왜? 문법이라고 말한다기보단 그냥 품사의 배열 정도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휘나 전체적인 시험은 뭘 위주로? 저런 판단력, 그 다음에 답의 근거, 객관성 이런 식으로 언제 누구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40문제 한 세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여기에 지금 뭐는 없어요? 한국말로 해석은 수능처럼은 하시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좀 할게요. 근데 파6 말이에요. 파6. 아, 얘 뭐야. 파6가 재밌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일단 800 이하는 파6에 관심이 없어요. 왜? 파5에서 이미 파6만큼 틀렸어요. 자, 그래서 파6에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8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파트가 파6예요. 고득점자들이. 왜? 틀린 개수가 한번 정해지면 안 줄어요. 평소에 내가 3개 틀렸어? 절대 안 줄어요. 계속 3개 틀려요. 근데 막상 하기에는 조금, 왜?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게 파6예요. 파6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파5는 1.5줄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파5는 1.5줄인데 문제가 한 줄당 위아래 내용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면 5하고 6에서 무슨 차이를 두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드립다 맨날 공부한다고 진지하게 읽고만 있지 마시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말 그대로 각을 보세요. 분석이라는 걸 하시라고요. 이제 여러분 공부예요. 중고등학교 때처럼 시키는 거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질 않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공부니까 자기가 분석을 하세요. 5는 1.5주씩 40문제예요. 그럼 위아래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럼 6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파6에 자,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칙이 뭐냐? 파6의 어휘는 위에 2줄, 아래 2줄 읽고 답을 찾는다.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풀어보실 거냐면, 자, 141번 문제 보세요. 다 말되는 거 아니에요? 넣고 해석해볼까요? 141번 넣고, 어널라이징도 말되고, 그쵸? 맞아요? 리플레이싱도 말되고, 그쵸? 그렇게 찾으시면 못 찾는다고요. 자, 고해 드세요. 파6는 ABCD 하나씩 넣고 해석해보면 에브리바디 답이에요. 절대 그렇게 답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 2줄, 아래 2줄 읽고 답의 근거를 잡아오셔야 돼요. 한 줄 내려가세요. newly. 거기 보시면 newly designed procedure 보이십니까? changes 보이십니까? 네. 그럼 얘랑 연결되려면 ABCD 중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새로 바꿨대요. 네. ABCD 뭐가 나와야 돼요? 바꾼 거, 새로 바꾼 거. 리플레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분명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파5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파6로 넘어오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위아래 연결 능력. 전체 문서를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6의 어휘 문제는 4문제에서 많이 나왔을 때는 5문제까지 나오는데 12문제 중에 4문제, 5문제 물어볼 때는 반드시 위아래가 엮이면서 들어와요. 위아래가 엮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어휘 문제가 거기 어디에 있냐면은 140 몇 번의 어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45번도 어휘 문제가 하나 있네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ABCD 하나씩 넣고 해석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답이 안 나온다고요. 위에부터 읽으시라고요. 위에부터 읽으면 뭐가 나와요? 학교 등록, 수업 등록. 그랬을 때 뭘 못하면, 원하는 수업을 뭘 못하면, 자, 메이크 이제 뭐 해야 돼? 원하는 수업을 셀렉션 해야죠. 위에부터 물고 넘어온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몰랐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씩 넣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make selection. 말 되나? make copy. 복사하다. 말 되지 않나? 거기서 자, 고개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이라고 그래요. 말. 요러고 보죠. 양 옆을 못 봐요. 네, 말 이렇게 가려놓고 경주하잖아. 옆에 보지 말라고. 꼭 그럴 때 위아래만 봐요. ABCD만. 이러고. 여셔야 돼요. 열어서 양 옆을 보셔야 되고 위아래를 보셔야 돼요. 이게 파6가 파5랑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파6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트별로 공부법이 다 있어요. 토익은.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RC는 무조건 읽고 보자. LC는 무조건 듣고 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파6는 파트별로 물어보고 싶은 핵심이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시간 좀 잠깐만 볼까요? 질문도 우리가 받아야 돼서. 50? 네. 자, 파트 1. 파트 1. 자, 아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출장을 갔어. 출장을 갔는데 어디를 가도 어리버리해. 공항을 가도 어리버리해. 식당을 가도 어리버리해. 그러면 내가 보모야 얘를 데리고 출장을 가게? 아니죠. 그걸 물어보는 게 파트 1이에요. 가장 흔하게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제시되면서 들려요. 빠른 상황 판단을 하는 거. 맞는 상황 판단. 이게 파트 1이에요. 파트 2. 이제 갔어요. 회사로. 갔더니 거기 담당자가 나왔어. 출장을 갔어. 인사를 했어.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Good. Which company are you from? Which company? LG. 자, 뭐 대답하는데 5초씩 걸려요. 거의 뭐 정신지체할 수준이죠. 얘랑 무슨 비즈니스 회의를 합니까? 자, 그래서 파트 2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질문이 대답과 질문의 형태가 있어요. 그걸 14개 유형으로 잡아서 외워서라도 맞추란 얘기예요. 빠릿빠릿하게 주고받으란 얘기예요. 깊이 있는 대화 아니고. 그게 파트 2예요. 자, 파트 3. 앉았어? 회의를 해. 한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얘가 혼자 자꾸 pardon me. 난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만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3는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럼 회의. 그럼 너는 다 못 알아도 좋으니까 런칭 날짜 알아오셨으면 런칭 날짜만 알아오세요. 선적 조건 알아오셨으면 선적 조건만 알아오세요. 그게 파3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딱딱 집어서. 그것만 들었으면 우리 점수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알아왔으면. 가서 맨날 회의만 해? 세미나, 워크샵 들어야지. 프레젠테이션. 맨 앞줄에 앉아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질문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너만 집에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문을 듣고 중요한 정보를 따라 붙는 거. 이게 파4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익 시험이 파7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30년 이상 150개 국가에서 봤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150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시험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수능 스타일로 무조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대충 말 되는 거 찍는 수준, 그 수준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 시험이 지금. 그렇지만 좋은 건 범위가 좁고 파트별로 물어보고자 싶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보통은 2-3달 정도 맘먹고 들어가면 파트별로 트레이닝을 하면 충분히 점수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란 얘기죠. 지금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그래서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문제를 풀 만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 목적으로 제가 온 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정답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2012년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답이랑 같이 넣어드린 거고 오늘 이 문제를 풀자보다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텐데 나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얘기까지만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토익을 오늘 들으려고 온 건데 토익에 대한 정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선 한계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가장 최신 동영상들과 최신 파트별 전략 노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가서 보시면 동영상이 무료 동영상이 100개쯤 있어요. 제가 찍은 게 가장 최근에 찍은 것들이에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게나 아니면은 거기 가시면 파트별 전략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트 1부터 7까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공부법이나 아니면 주요 외워야 되는 어휘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랑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토익 책을, 이게 지난달에 나왔어요. 자, 갖고 왔어요. 나는 항상 인센티브를 드려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이제 인센티브를 딱 10건 왔으니까 10명까지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질문. 네. 팝5에서. 어휘. 네. 그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휘 1200제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못 도와줘요, 저 책을.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저 내용이 그러니까 저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굳이 보시겠다면 영영사전에 보시면 영영사전은 자 종류별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의어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사 구사전이라든지 이런 사전들이 있어요. 그런 사전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make 그러면 make가 만들다 이게 아니라 자 make는 명사 하다예요. 그러면 명사 하다가 뭐가 있을까? make a call? 자 이런 거를 해놓은 사전이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두가 무슨 뜻이야? 두 하다죠? make 무슨 뜻이야? 하다죠? 네, 지금 명사 하다였으니까. 그럼 둘 다 하다잖아. 어떻게 달라요? do는 좀 지속적인 경우에 써요. 그래서 do business라든지 do for living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make는 일회성에 써요. 그래서 근데 특이한 건 그 명사가 동사형이 있어요. 다. 자, decide 무슨 뜻이에요? 결정하다. 그죠? make a decision 그러죠? suggest 무슨 뜻이에요? 자, 나 근데 make a suggestion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do는 지속적인 경우에 쓰고 make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행위나 일회성을 강조할 때 그 명사가 동사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의 개념을 줄 때 make a 하면서 들어가죠. make a call, make a decision, make a suggestion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영사전을 종류별로 잘 보시면 이렇게 동사 구사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그런 사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런 거는 트라우저에서 유사어 사전에 보시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은 없어요. 그럼 저걸 이제 또 한국말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누가 한국말로 옮겨서 정리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저 1200개라고 해도 저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하여튼 작업을 하는 대로 제가 사이트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좀 참조하시면 그리고 제가 찍어놓은 강의들, 무료 강의들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고 굳이 혼자 하시겠다. 혼자 하는 게 맞아요. 혼자 하는 게 맞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히 낼 생각을 못해요. 그걸 내려면은 사전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 동안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엄청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뭐 보통 5년, 10년 이상 몇십 명의 영문학과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낼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새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혹시 요새 최근에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 보신 분들 옛날이랑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스트롤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같이 쓰이는 형용사, 같이 쓰이는 동사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오늘 가시면 네이버 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단어가 뜻이 한국말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리시면 맨 마지막에 같이 쓰이는 형용사, 같이 쓰이는 동사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전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롱맨이나 이런 데서, 자, 뭐, 유사어 사전, 동사구 사전, 이런 걸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롱맨 책들이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for하고 during의 차이가 뭐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롱맨 쪽에서 많이 있어요. 교보문고 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치면서요. 사전을 볼 때 롱맨이 나아요. 코렌스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이런데, 롱맨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롱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을 보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걸 감안하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전들이 예문은 훨씬 더 많은데 롱맨이 이런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up to 같은 경우 옛날에는 자 원래는 얘가 전치사로 출발한 단어이나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숫자 앞에서 부사로의 쓰임이 절대적으로 많다. up to 3 days, 최대 3일까지.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부사로 주로 쓰인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사전은 대부분 롱맨 사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롱맨을 추천해줘요. 사전으로는. 그리고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자, 질문. 네. 네. 네,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죠.
좋은 강사. 에? 아. 예, 물. 좋은 강사. 자, 좋은 강사.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도 강사니까.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독서를 많이 하고 말을 좀 세게 하지만 잘 보시면 논쟁이 될 만한 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질문, 인터넷에 뜰 만한 거는 절대 대답을 안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워낙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인터넷에 악플도 워낙 많이 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이제 교묘히 피해 다니죠, 이제. 근데 일단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과목에 맞춰서 들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팅을 듣는다. 라이팅은 함부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적어도 대학원까지 나온 강사, 외국에서. 중학교 대학원까지. 대학은 안 돼요.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라이팅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반면에 간단한 레벨은, 초보 레벨은 한국파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파가 더 낫다고요. 눈높이가 맞아요. 눈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해했던 거를 그대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 경력이 많다고 좋은 강사는 아니라는 게요. 그 사람 자체가 레벨이 초보면 오히려 국내파가 날 수도 있는 게, 해외파는 내가 궁금해하는 걸 대답을 못 해줘요. 외국인 강사들 그렇잖아. 이거는 왜 for를 써요? 원래 그렇게 써.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외국인 강사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거랑 눈높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드리기는 뭐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급 쪽의 강의들은 굳이 막 해외 경력을 그렇게 안 따지셔도 강사 자체가 전달력이 있거나 고민을 많이 한 강사면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라이팅이나 일부 과목들은 자기의 현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 자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자, 잠시만요. 여기 책 좀 갖다 주시고요. 자, 여기 듣고 여기 들을게요. 예, 여기 먼저 듣고, 질문. 잘 보시면요. 제가 뭐 누구라고 딱 이름을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제 노량진이나 이렇게 학원가로 유명한 데 있죠. 신림동이나 강남, 종로, 이제 각각의 시험의 특성상 유명한 강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유명한 강사들 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학벌이 별로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법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야. 뭐 시험에 붙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뭐 아니면 영어를 강의하는데 영어로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간혹 발견이 돼요. 스타 강사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사시 쪽의 스타 강사인데 사시를 안 붙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영어 쪽의 스타 강사인데 뭐 해외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조우재 강사 같은 경우, 오재 같은 경우는 해외파가 아니에요. 부산에서 순수하게 자기가 영어가 좋아서 10년 이상 영어를 혼자 막 파서, 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강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어느 과목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연구를 충분히 하고 그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이가 되면, 그러면은 나는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국에서 에스턴을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내가 에스턴을 나왔기 때문에 스타 강사가 아니라 스타 강사가 되고 나서 내가 에스턴을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스타 강사가 되기 이전엔 내가 강남대를 나왔는지 영국에서 에스턴을 나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스타 강사가 되고 난 후에 강남대를 나왔는데 영국에서 석사를 했대.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겠죠. 일단은 막 무조건 퀄리피케이션만 쌓으려고, 스펙이죠. 그것도 일종의 강사로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단 현장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시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객관성이 또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한쪽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경력만 가거나 내 공부만 열심히 해. 학위만 따고 있어. 둘이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전달할 때 객관성이 있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걸 전달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강의할 때 개인적인 경험을 사실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유학 시절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왜냐면 개인적인 경험이 객관화가 됐을 때 오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또 증명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또 따라서 학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완성도가 생기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완성도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필드에서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해서도 안 생기고 이게 이제 같이 섞여야죠 안에서. 예.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가장 저기 할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스타 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슈가 됐다는 거. 내가 우리 반에 온 대부분의 한 달에 많이 들을 땐 1700, 1800명이 제 강의를 들어요. 그 학생들 중에 내가 영국에서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고 온 학생은 처음에 거의 없었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예. 자, 우리 질문. 예. 잠시 저기 먼저 받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원어민도 약한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전치사와 간사. 전치사와 간사는 원어민도 약해요. 예를 들어서 자 얼마 전에 토익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across가 무슨 뜻이죠? 작년 문제인데. 예, opposite. 자 우리 회사가요. 자 그 건물 맞은편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문장이 our company가 is across the building이에요? opposite the building이에요? 이거 외국인 강사들의 대부분이 across로 와서 틀렸어요. 자, 그 왜 그러느냐? 보세요. 자, 보실게요. 어크로스라는 건 이 어떤 공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공간을. 그래서 어크로스가 있으면 공간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크로스 더 로드는 맞는 거예요. 왜? 로드를 지나가니까.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어퍼짓은 뭐예요? 대립 개념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 건너편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across road는 맞아요. across the road는 맞아요. 근데 across the building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opposite the building이 맞는 거죠. 정확하게는. 빌딩은 서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 빌딩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 빌딩을 뚫고. across 그럼 어떻게 돼? 빌딩을 뚫고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내가 이제 외국인 강사를 뽑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 제가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강사를 채용할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네이티브들 중에 절반이 틀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네이티브가 무조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미국 인구를 지금 살펴보면 미국 인구의 40%가 스페니쉬예요. 그리고 25%가 블랙에 해당하고 그러면 한 10%가 유러피언 그 다음에 이제 한 5%에서 지금 증가 추세지만 아시안들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인은 25%가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가 얼마나 변질됐을지는 지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왓츠업이라는 표현 있죠. 왓츠업.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왓츠업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왓츠업 누가 써요? 그 표현? 자 교수님이 들어와서 왓츠업맨 이래요? 아니죠. 자 왓츠업이라는 표현은 스페니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 하층을 이루고 있는 스페니쉬층이 자 걔네들의 인사말이 간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그게 이제 자기들 우리는 밥 먹었어요가 인사말이잖아요. 나라마다 특유의 인사말이 있다고. 걔네들의 인사말은 간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What's up last night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기니까 What's up last night 뺐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미국에 가서 햄버거에 가서 땡큐보다 더 많이 들었을 표현? Gracias. 그쵸? 자, 예, 스페니쉬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언어가 막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인사말이 은어처럼 What's up last night 이거였는데 자 흑인들이 따라장이죠. 25%에 해당하는 흑인들이 쿨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따라해요. 맨자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What's up man이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인구의 65%가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대층이 쓰게 됐고, 이러면서 왓츠업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일상적인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아직도 보수층이나 아니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안 쓰거든요, 그 표현을. 이게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따라잡느냐, 언어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 100%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어드밴스 영어로 오고 문서상으로 올 때일수록 더 깐깐한 건 맞아요, 문법에. 그렇지만 관사 한두 개 빠지는 건 자기들도 하는 실수예요. 그거에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받아치세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예. 보세요. 영어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어를 잘하는 것보단 영어로 무엇을 얘기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코어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 보면 뭐 외국에 갔다 와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 많아요. 문제는 자기가 자 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지들이 나한테 아쉬운 게 있어. 내가 한국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코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지 영어는 자기들이 아쉬우면 알아들을 정도면 돼요. 아니, 보세요. 여기 랭귀지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언어 연수. 랭귀지 스쿨 주변에서는요. 전 세계 언어를 알아들어요. 랭귀지 스쿨 식당 아저씨는요. 전 세계 언어를 알아들어요. 왜? 거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공부하는 건 좋지만 영어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영어를 그만큼 쓰신다는 건 그만큼 내가 영어를 할 만한 뭐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님도 영어는 잘하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따님은 그게 없다는 얘기고 영어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기껏해야 통역관이나 하겠죠. 한국말을 못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어를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눅 드실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수업 들을 만큼만 영어 했으면 됐고 직장생활 했을 만큼만 영어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대해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나한테 영어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놀리면은 나는 그래요. 그럼 너가 그걸 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듣는 거고 들을 필요가 없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네가 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받아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가 아쉬우면 이해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네가 안 아쉬우니까 못 알아들었겠지 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는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나이에 내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한다고 해서 그거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머니 나이에도 그 영어를 주고받을 만한 일거리가 있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코어예요. 그거를 존경해야지 단어 한두 개 틀린 거 네이티브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주변 사람 내가 영어를 평소에 안 쓰는 이유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영어와 국어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영어와 국어를 섞어 쓰지 않는다. 왜?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그렇다. 아니고요. 한국에서 영어 쓰기가 겁나요. 발음 하나 잘못해보세요. 인터넷에 바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나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대방의 서로 귀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경 끄시고요. 어머님이 그걸 갖고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관사 틀려도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편지니까 알아보겠죠. 지가. 예. 근데 관사 다 맞아도 읽을 필요가 없는 편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완벽하게는 나는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관사를 잘 못 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산 불가산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영어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해하시는 게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수가 돼요. 예? 예? 글쎄, 저도 워낙 뭐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했던 것들이, 읽었던 것들, 교양 과목에서 읽었던 것들 이런 거라서 딱히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예. 자, 또 질문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자, 예. 책 좀 주세요, 예. 토익 점수 만점 맞고, 그 최강사가 되시기까지 얼마만큼 노력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얼마만큼의 노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떤 식으로 토익 공부를 하면 좋은지. 강사가 토익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학생이 토익 공부를 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한국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엔 청계천이 중고 책들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12년 전이니까.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 이제 중고책을 파는 책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거의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책장으로 요만한 책장 2개를 샀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출간된 모든 문법책은 다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됐던, 아무리 새로운 거든 다 사드렸어요. 저한테는 혹시 맥이라는 영어 문법책 아시는 분? 맥. 예, 본 적 있으시죠? 거의 전설이죠. 그 책은 단종됐는데, 그 책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이찬승 능률 고교 영어부터 다 진짜 성문종합 영어 초판 1세 일세 이런 것까지 다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트별로 가장 잘 나온 파트. 예를 들어서 맥 같은 경우는 명사 파트나 동사 파트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머인 뉴스 같은 경우는 전치사 파트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차한슨 능률 영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 파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 교재들을 쫙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가장 잘 나온 거, 가장 깊이 있게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설명,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해서 다시 솔팅을 해서 계속 좁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이제 세트가 나올 때까지, 내 고유의 세트가 나올 때까지. 그런 작업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내가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 내가 8년을 체류했으니까 영어가 뭐 못한다 수준은 아닐 텐데.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내가 할 줄 아는 건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 이거는 내 혀를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를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선을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뇌가 움직이는 거, 그 사람의 마인드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다 확보를 하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초반에 좀 많이 했었죠. 네. 자, 우리 뒤에 여학생. 저 맨 뒤에 여학생. 칙 좀 주세요. 네, 질문 받고 여기 또 질문. 외국어라는 건 배울 때 보면 하나의 외국어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느낌이 생겨요.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맨 처음에 첫 번째 외국어가 힘든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일본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를 그래도 어느 급 이상 하신다면 영어든 어떤 제2 외국어를 배우시는 데는 요령이 좀 알게 모르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일본어가 영어하기 더 쉽네, 중국어 영어하기 더 쉽네 그렇지만 그건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 두 개 언어를 동시에 병행하면서는 공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일본어는 잠시 멈추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다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 배우는 단계에서는 섞이시면 좀 곤란하고요. 일본어를 하면서 영어는 사실은 별로 나중에 도움은 되지만 공부할 때는 사실 상관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본인이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본인이 일본어를 공부할 때 내가 어떤 방식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생긴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보시면 너무 저기 하실 필요 없어요. 난 영어 기본이 없어. 영어 기본 있는 것보다 다른 외국어를 한 번이라도 배운 경험이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 정답이 없는 거냐. 예를 들어 내가 토익 강의를 할 때 토익을 맨 처음에 강의했던 때가 2002년도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토익 강사가 거의 다 영문학과 출신이었어요. 100%. 제가 아마 유일하게 경영석사를 갖고 학원가로 온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용이 경영이랑 상당히 밀접해 있죠. 지금 인센티브 뭐 이런 것도 일반 강사 가르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게 궁합이 잘 맞은 거죠. 근데 궁합이 잘 맞았다기보다 내가 잘 찾아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기만이 뚫고 가는 건 자기의 경험으로 이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모든 공부나 모든 업종이나 모든 것들이 컨버전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만의 루트를 계속 찾아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남이 이미 그게 맞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벌써 다 쓰고 있다는 얘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뒤로는 경영학과 출신 강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외국에서 다른 과를 공부하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영문학과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양한 이런 이제 보는 눈들이 오면서 티칭 어프로치도 다 다르게 접근이 되고 있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일본어 하면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 들어가면서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했던 방식을 갖고 오면 100% 통용은 안 되지만 그걸 갖고 응용해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 지금. 물. 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휘만 따로 강의를 들어가면 어휘만도 막 몇십 강의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1200까지 또 다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너무 밀어넣으시고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없고 이제 저런 식으로 몇 강만 그 샘플 강의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느낌이 와요. 아,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사람 주어인지를 잘 봐야겠구나. 요거는 나중에 볼 때 전치사를 잘 봐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전을 보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캐퍼블은 전치사 어부가 중요하구나. 이제 이게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샘플 강의들을 몇 번 보시고 굳이 유료 강의를 자꾸 들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샘플 강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형용사들은 전치사를 많이 봐야 되겠구나. 뭐 타동사들은 목적어가 사람이도 나오는 거를 많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전 문제들을 푸실 때 그걸 적용해서 푸시면 좋고 요즘은 책들이 잘 나와서 책들 해설서에 보면 그런 느낌으로 해설서가 나와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처음부터까지 완벽히 이거는 날새요 이러다가 어휘 처음부터까지 완벽히 문법 우리는 공부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명사만 일주일을 해요.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직파명사 추상명사 명사 일주일 했어. 동사로 넘어갔어. 그때 어때요? 명사 까먹은 것 같죠? 명사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나라 분들이 공부하실 때 안 좋은 게 굉장히 완벽을 기하신다는 거. 근데 언어란 건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리스닝 따로, 어휘 따로, 문법 따로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언어라는 건. 어느 정도 들려야 단어가 필요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고 단어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또 어느 정도 들리는 거고 문법이 어느 정도 돼야 사실은 정확한 독해가 되는 거고 독해가 되다 보면 또 그 단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같이 5개가 있으면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거지 어휘 이렇게 올라갔다가 애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을 배우더라도 실제 문제를 갖다 놓고 응용해보시고 굴려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물러나서 좀 공부를 해보시다가 다시 또 응용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돼야 되는 거지 뻣뻣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휘 1200이 책으로 조만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보시면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책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샘플 강의나 샘플 책을 보신 후에 그거를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넣어보고 이게 느껴보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저걸 단순히 암기하시는 것보다.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기 공부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책 좀 주시고요. 우리 역생. 예. 예? 그렇죠. 저도 영어 포기했었어요. 예. 그쵸, 난감하죠. 네. 어떤 식으로 만약에 교수님께 질문을 주셨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내가 그 대답해주면 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 가르쳐줄 거야 나한테? 네.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영어가 싫은 이유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잘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잘하는 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하면 다 좋아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뭐가 먼저냐를 자꾸 찍고 들어가려면 도는 얘기예요. 도돌이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닥치는 대로 하세요. 닥치는 대로. 내 눈앞에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하세요. 근데 영어가 싫어 근본적으로. 영어가 싫으면 난 솔직히 그래요. 영어가 싫으면 다른 과목으로 대학 가라고. 수학으로 가면 되잖아요. 수학하고 국어 갖고. 싫은 걸 왜 해? 자, 근데 굳이 영어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영어를 좋아해서 하겠다.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걸 좋아할 수 없고 남의 나라 말은 근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영어가 좋아요. 왜 좋은데요? 포르투갈어는 왜 싫으세요? 네. 자, 영어가 좋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3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 잘 사는 나라 언어니까. 있어 보이니까. 사대주의죠. 언어 사대주의. 옛날 같았으면 중국어 공부하셨을 거예요. 100년 전이었으면 아마. 아니 100년 내는 중국어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 어쨌든 그래서 영어가 잘 사는 나라 말이고 지적 허세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면 좋아하죠. 내가 잘하면. 세 번째, 필요하니까. 그럼 필요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느냐의 문제거든요. 필요성을 얼마나 세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빠른 길을 찾자면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익 강의할 때에도 자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영어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절박하면 다시 오라고 그래요. 수강 반납하고 절박하면 다시 오라고 그래요. 절박하면요 단어를 외워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지가 퍼져 있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영어를 그러면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와서 나한테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게 왜 절박한지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강제적으로라도 일부가 주입이 돼야 돼요. 영어에. 처음부터 뭐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자동사, 타동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것도 영어 공부 좀 했으니까 알아들으신 거예요. 영어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까 제가 얘기 자동사, 타동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 재밌었거든요. 아까 뭐 아이디어는 가산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 재밌었어요. 그나마 영어 좀 아시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지금 그 영어 공부가 정말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줘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베이직을 강제적으로라도 주입시키는 게 중요하고 기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단어를 먼저 승부를 시키세요. 단어를 한 달 정도 쫙 깔아주시면 강제적으로라도 뭐 매일매일 퀴즈를 하던 절박하면 근데 본인이 느껴야 돼요. 강사가 절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절박해야 되는데 본인이 절박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한 달 정도 단어를 깔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단어가 되면 문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고 단어가 되면 독해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어 안 되는 애를 갖고 독해부터 해라 문법부터 해라 그러니까 걔한테는 모든 게 이제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흥미를 갖게 하겠다 영어에 대해서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이미 영어 포기했다면서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와서 흥미를 갖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 절박함, 그리고 초반에 짧은 기간이라도 단기간이라도 주입식으로라도 기본 단어를 좀 깔아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가 본인이 당위성이 있고 기본 단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공부하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재미를 갖게 하기도 힘들고 당위성을 갖게 하기도 힘들고 그 다 늙어서 학원 오잖아요. 20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원 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22살 넘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안 써준다는데 늙어서. 너도 늙었다고 이제.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공부한다고. 내가 막 구박해요. 왜? 걔네들한테는 왜 그런 구박을 하느냐. 그 시기에 딱 잡아서 넘어가 줘야 걔네들이 그 다음에 자기 분야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거를 보여줄 공간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흐지부지 돼버리면 얘네들이 자기 공간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영원히 자기 존재감을 보일 수 없어요. 이 사회 내에서 자기 자리가 없고 자기 존재감이 없고 그러면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강압적이라도 잡아줘야 그 다음에 들어가면 놔줘야죠 물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잡아주는 시기와 놔줘야 되는 시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애들이 잡혀있긴 한데 초반에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절박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거는 옆에서 안달복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토익이나 토플이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스피킹이나 이런 것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일단 스피킹이 왜 돼야 되죠? 나는 그거부터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회가 영어를 잘하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20대들한테 스피킹을 왜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영어를 리딩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나요 실제로? 스피킹 이전에 리스닝인데요. 리스닝을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을 테스트할 때 이제 우선적으로 토익이나 이런 것을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아와가지고 모든 면에서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저는 이 기성세대가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토익이나 토플을 받아오라고 한 것도 기성세대고요.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죠. 그걸 요구한 건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리딩을 잘하라고 하는데 잘해서 어디다가 쓸 건데요?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스피킹을 걔네들이 유창하게 하면 외국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걔네들이. 그거는 그냥 부모님들의 꿈이죠. 그러길 바라는 건.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기를 바라는 건데 나는
나는 솔직히 영어 공부에 대한 접근 각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모님들 욕심은 내 애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어 유창하게 해도 취업하는데 별로 도움 안 돼요, 사실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실제로 그 스피킹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언제 쓰느냐. 외국 나가서 돈 쓸 때 써요. 쇼핑할 때. 그거 외에는 외국인이 너하고 친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외국인한테는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 가난한 나라의 동양인일 뿐이에요. 내가 영어 잘한다고 해서 걔한테 그게 어필하진 않아요.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존재가 외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 뭔데요? 그게 이제 경쟁력인데 그 학생들이 진짜 경쟁력은 없는 상태에서 영어 몇 점 받아라, 영어 몇 점 받아라 이거에만 치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영어를 갖고 뭘 할 건지는 나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대기업, 대기업 직원들이 실제로 영어를 써본 층이 3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메일이었고요.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영어를 잘하면 최신 정보를 막 이렇게 뭐 읽어볼 것이다. 한국어로도 안 읽어요. 최신 정보 지금. 예. 무슨 영어로 최신 정보가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특히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보다는 영어 포기자였어요. 저 영어 학력고사 때 65점 만점에 18점 맞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럼 내가 영어를 우리 애들 겁나게 잘해서 스타 강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나가는 여기 커피숍에 스타벅스에 가도 많아요. 저보다. 문제는 걔네들이 대부분 백수라는 거죠. 예. 나보다 영어 잘하거든요. 유학 갔다 오고 스타벅스 가보세요. 돈 많은 집 자식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응? 근데 걔네들 잘못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영향력이 크시거든요. 부모님들 영향이 굉장히 크세요. 요즘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요즘 20대들은 내 부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요. 요즘 20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20대들이. 근데 내 아이가 과연 스피킹을 잘하고 그리고 리스닝을 잘하면 그럼 어디 낙하산으로 꽂아주시게요? 네. 취업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 공간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토플은 잘 모르겠지만 토익은 만점을 받아도 영어 못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요. 영어를 잘하라고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가능한 정도까지만 물어봐요. 네가 사전을 찾았을 때 이 배열이 가능하냐. 기본 단어들을 유의어를 찾았을 때 골라낼 수 있느냐. 이 정도까지만 물어봐요. 그거면 만점을 주겠다는 게 토익의 입장이에요. 시험의 레벨이나 범위나 테스트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의 단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이에요. 토익 같은 경우는. 그러면 토익은 왜 자꾸 기업이 보라고 그러느냐. 자,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배구 선수를 뽑아야 돼요. 배구 선수를 뽑아야 돼. 블로킹 선수를 뽑아야 돼. 그런데 지원자가 10,000명이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럼 10,000명을 다 블로킹을 시킬 거예요? 어느 세월에 뽑아요? 3년 걸리겠네. 한 명 뽑는데. 그렇죠? 그럼 걔네들을 기초 테스트를 시키겠죠. 그래서 거기서 걸르겠죠. 그럼 걔네들 뭐라 그래? 아니 블로킹 선수 뽑는데 100m 달리기 왜 시켜? 지금 같은 질문이에요. 네. 우리는 일단 토익이나 토플로 한번 걸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거기서 인재를 뽑을 마음은 없어요. 토익이나 토플로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기업의 마인드와 이 시장의 니즈와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럼 토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토익을 대체할 시험이 또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들은 기본적으로 말귀 좀 알아듣고 판단력 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갖고 놀 줄 알고 이 정도면은 그냥 테스트가 넘어가는 테스트예요. 그 토익 990을 한다고 해서 영어 잘하지 않느냐. 그건 시험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익 990점이라는 점수가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나오는 점수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지. 사회랑 회사도 안 되고 있고 회사랑 20대도 안 되고 있고. 본질적으로 영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영어의 그 진정한 의미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토익은 취업용 시험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험을 목적으로 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영어를 못한다, 싫다 이런 거하고는 접근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학생, 어떤 학부모가 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토익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토익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블로킹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장거리 뛰기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테스트 개념에서 영어를 갖고 가볍게 묻는 정도예요. 그래서 토익을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건 처음부터 다른 측면에 있었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이제 솔직히 이해는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게 문제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영어 말고 뭘 시켜?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경쟁은 치열해지지 우리 애들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 말고는 또 뭘 시키느냐. 길을 잃었다고. 이런 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다 이게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논술 같은 것도 나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럼 돌아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죠. 사실은. 이건 돌아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정확하게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학부모님하고 20대들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제도는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각자들 오해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온 국민이 학부모님 다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고 그다음 20대들 다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너무 정치적인 얘기까지 가겠죠? 예,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겠지만 결국은 20대 잘못도 아니고 학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회사의 잘못도 아닐 것이고 왜 회사는 이게 아니면 다른 시험이라도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68만 명을 면접을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것들이 크게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들이 만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문제는 토익 한번 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매번 학생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그 어느 단계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한 번 보는데 만만치 않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SAT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좀 좋아하고 그거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 한마디라도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거기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안타까울 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을 내려보면 이제 니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토익 시험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이 없어지면 그걸 대체할 시험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뿐이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영어 무슨 능력 시험 그거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가 나중에 명함 받아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 시험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투입이 되셔요. 교수님들은 아카데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수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능의 목적 자체가 영어로 전공 서적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독해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아카데믹 월드에 있는 시험이고 아카데믹한 분들이 내시는 게 맞고 그런데 토익이라는 건 막말로 영어로 송장을 물어보고 영어로 기획안을 물어보고 영어로 컨퍼메이션 레터, 애크놀러지먼트 레터를 물어보는 건데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고 해도 잘 경험을 못 해본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영어 시험에 대해서도 나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별로 기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탭스의 실패를 만회할 만한 분석이 충분히 돼 있냐는 거죠. 토익이라는 시험을 잘 보시면 아주 약 올라요. 단어가 겁나게 쉬워요. 겁나게 쉬운데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요. 토익을 보시면. 그거 아주 세련된 문제들이에요. 지금 토익이.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우리가 돼 있느냐. 얘네들이. 얘네가 1200개만을 갖고 충분히 네이티브만이 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캐퍼블과 에이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짧은 문장에서 이렇게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세련되게 한다는 증언인데
그래서 좀 더 실무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요소들을 많이 끌어안고 문제가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왜냐면 저도 이 시험이 잘 나오면 갈아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언제까지 남의 나라 시험을 가르치겠어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나라 시험 갖다 쓰다 보니까 사실 더럽고 치사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건 걔네들의 권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빨리 한국에서 시험이 나와서 그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제 입장에서도. 예. 예. 토익이 한국에서만 있는 시험. 아니에요. 150개 국가에서 두 달 그럼 다 평균 나라에서도 인정을 다 인정받죠. ETS라는 기관이 우리로 치면은 수능을 내는 기관인데 ETS라는 기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대형 그룹이에요. 교육기관에서는 세계적으로 탑인 기업이고, 예, 그 건물이, 한 건물을 전체 쓰는데 직원만 2,000명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 출제위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개발되는 깊이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걔네들 정직원이거든요. 2,000명이. 그러면서 문제를 개발해서 ETS에서 개발하는 게 이제 GMAT, GRE, 테스트 아니고 ETS에서 하는 게 GMAT, GRE, 그 다음에 그 TOEFL, TOEIC 이제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중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시험의 종류는 더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 니즈에 맞게 뿌려주고 있고요. 걔네들의 채점 방식도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나라 채점은 무조건 틀린 개수 곱하기 5죠. 예. 걔네들은 표준 편차를 이용한 채점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시험이 선진국적이라는 요소는 문제가 세련되기만은 아니에요. 그 채점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평가의 정확성이라든지 뭐 일관성, 변별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마지못해 갖다 쓰고 있긴 한데 자 빨리 바뀌긴 해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줘. 예, 우리 저기 예, 예, 그럼 두 분. 자. 예. 네, 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예. 교수님은 영어 선생님, 잉글리시 티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점수를 만들어주는 점수 제조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굳이 얘기해서 나보고 점수 제조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애기들한테 과자 팔면 그러면 다 나쁜 놈이겠네요. 과자에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모든 것에 안 좋은 점을 찾자고 하면 끝이 없죠. 내가 왜 토익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나 지식의 깊이가 절대 웬만한 교수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이제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영어에 대한 내가 그동안의 백그라운드나 연구한 깊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을 영어 강의를 했고 거기에 투자된 돈도 어마어마한 거고 인력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나는 웬만한 교수님보다 월등하지 못해요. 월등하지 못한데 그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공부하시는 만큼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왜 먼저 시작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디 가서 영어 가르친다는 소리는 하지 않아요. 나는 취업을 시켜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영어를 쓸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이에요. 실제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지만 영어를 쓸 의미가 없는 학생들한테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왕 그걸 만든다면 영어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게 맛있게는 만들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품사라든지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이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같은 경우도 아까 그렇게 포괄적이고 스토리형으로 강의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영어를 잘하기보다 나중에 필요하실 수 있어요.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때는 점수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해력이나 그런 정도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표면적으로는 취업을 위한 게 가장 많고요. 강의의 목적은. 빨리 얘네들을 한 달이라도 시간을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토익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얘네들한테 20대 1년, 20대에 한 달. 이건 40대 2년이고 80대한테는 5년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토익이라는 걸로 나는 바꿀 순 없죠, 현실을. 토익 시험에 없애야 된다. 내가 1인 시위할 순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바꿔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토익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내가 토익 강의에 갖는 의미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해서,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20대들이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제시하면 자생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른 속도로 흡수해서 빨리 이제 자기 공간을 찾아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내가 토익 강의의 첫 번째고, 그 와중에 이제 숨은 이면에서 바라는 건 나중에라도 영어 공부를 다시 했을 때, 지금 제 영어 강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영어랑 달라요. 강의 스타일이. 지금 나중에라도 다시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실제 응용하는 거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영어에 대해서는. 기본은 어떤 거다. 이런 걸 잔잔하게 깔아주면서 지금 당장 영어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영어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그게 이제 제 이면에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그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 역시 이제 13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성인들 대상을 하시니까 예. 어떤 대답이 나올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작은 눈에 눈물이 맺혔던 게, 저는 이제 오전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저는 수능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어떤 학생이 왜 수능 공부를 하는데 또 대학교 가면 또 왜 제가 토익 공부 탭스 학원을 또 다녀야 됩니까? 인간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네.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인간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왜냐면 끊임없이 걸러줘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유럽만 해도 사람 귀한지를 알아요. 직원이 하나 그만두면 이 직원을 대체할 인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평당 사람 수가 적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평당 한 명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두길 기다렸다는 듯이 찾들어와요. 그런 나라에서, 인간 많은 나라에서, 제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공간 안으로 안 들어와요. 걔네들은. 들어오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싸우거나, 두 번째는 애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돼. 이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침범되면 성격 나쁜 애들은 그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뭐라 그래요. 너도 인간 많은 나라에 살아보라고. 어디서 배부른 소리냐고 막. 같이 이제 맞부딪히죠. 근데 그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봤을 땐 학원 강사가 마음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학원 강사도 선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스타 강사가 못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본 강사들의 대부분은 그 학생들의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학생 본인보다 강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사회로 못 나갈까봐 굉장히 옆에서 마음고생을 같이 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억울하면 인간 적은 나라로 이민 가라고. 여기서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뭐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엎으면 그 밥상 지가 다시 차려야죠. 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시골로 내려가면 되죠. 시골에는 인간이 적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옵션이 생기죠. 네가 선택해야죠. 도시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은 하기 싫어요. 시골로 내려가면 노력은 별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도시의 화려함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경쟁도 없어요. 그럼 너보고 선택하라면 너 시골 안 갈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네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이 싫고 끊임없이 보는 시험이 싫으면, 그러면 그게 필요하지 않은 공간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대부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남아서 빈민층이 될 거냐. 왜? 이거를 즐기긴 해야 되겠고, 노력은 하기 싫고, 이제 도시에 남아서 빈민층이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전 수업 시간에 그냥 여기까지만 해요. 뭐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내 의견이 전부는 아니니까, 나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부모님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꼭 토를 달아주죠. 잘못하면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토를 달아주시고 열리게 놔두시고, 그리고 항상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답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강사들이나 선생님들 보시면 정답을 자기가 막 정리해서 자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선택이 있는지를 던져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강의할 때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지금. 사이버 외대 대학원생이면서 초등교사로 일하니까. 예. 그러면 이런 토익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거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예. 일단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게 초급반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어떻게 그거를 가르치는지. 왜냐하면 저게 도어야, 그럼 저걸 왜 도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나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게 말의 앞뒤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게 내가 전달해주면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초급반은 선생님들이 그 이해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존경스럽고, 저는 실전반이나 어떻게 보면 날로 먹는 거예요. 실전반. 저는 실전반 강사인데 다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마무리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초급반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초등교육이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 자체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육은 지금보다는 좀 더 아이들한테 자생력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오면 길을 잃어요. 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뭐 반에서 1등 하라고 해서 1등 하고,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가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백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래도 정신적인 자립심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상황을 주의의식을 갖고 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20대들은 거기서부터 길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다고. 우리나라 옛말에 있는 말이에요. 조금을 배워도 많이 써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조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쓸 줄 아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육 시스템이 바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고, 단어를 몇 개 외우는 건 2시간밖에 안 가지만 왜 외국어라는 게 필요한지와 그 다음에 외국어라는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한국말하고 외국말하고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닭살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영어로는 구스밤이죠. 거의 영덩이죠. 이게 보면 동화도 외국 동화와 우리나라 동화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사는 데서부터 얘기를, 저는 이제 저희 조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조카랑 얘기할 때 이런 우리나라 동화가 있어? 근데 외국엔 이런 동화가 있어. 근데 이건 영어로 뭐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 안 잊어버려요, 애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막 변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를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외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표현도 비슷한 게 상당히 많고, 동화도 비슷한 게 많고, 그리고 엄마는 영어로 뭐 아빠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게 천천히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막아버린다고요. 단어 하루 20개씩 외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글쎄 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안 바뀌겠죠. 자, 오늘 예. 근데 얘기 이제 생각보다 지금 많이 길어져서 지금 몇 시죠? 5시. 예. 책은 끝났죠? 아, 끝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끝까지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이런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동종 업계 사람을 만날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에 쫓겨서 차 안에서 거의 보내고 강의실에서 보내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봐서 참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편집을 앞뒤를 딱 잘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또 악플 100만 개라는 거.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은 어디를 가나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요즘 악플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다못해 유재석 씨도 악플이 있으니까 악플로부터 자유로웠어. 저는 악플을 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유명인들의 악플을 열심히 읽어요. 다른 유명인들의 이분도 악플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요새 많이 인터넷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현장에서 전달되는 것들이 또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초반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실갱이가 있어서 그건 좀 죄송하고 하여튼 끝까지 얘기 들어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